안녕하세요. 청춘공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찾아뵙게 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의 공식의 저자 이지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투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도 시청을 안 하셨으면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번에 올 수 있는 어떤 금융 위기나 경제 위기에 오히려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인 부동산, 가장 저평가된 부동산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그 1부를 꼭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2부를 시청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1부에서는 위기에서도 끄떡없이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짚어드렸고요. 2부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오히려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금융 투자, 즉 달러 투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제 위기에도 끄떡없이 올라가는 부동산이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하지 않고 사실 부자 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기도 한데 분명히 부동산도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서 뭐 부동산 대책이 뭐 24번째 발표됐네, 25번째 발표됐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책이 발표가 된 거는 그만큼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의 기조는 보통 물가 정도만 올라가게 부동산이 물가 정도 회지하게, 물가 정도 올라가게끔 그런 정책을 완화하고 규제하고 이렇게 피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정책을 너무 많이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물가 대비했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는 또다시 완화 정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이 언제 떨어지고 또 그때를 잘 귀에 삼으면은 어떻게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부동산이 언제 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수요 공급 이런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국내 부동산이 가장 많이 떨어지기는 시기는 언제였었냐면은 내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외적인 충격, 금융 위기 이럴 때 사실 국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 표를 보시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자, IMF 때도 이게 86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주택 가격 이제 추이인데 IMF 때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저평가된 부동산은 지방 부동산은 계속 올라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았던 시기가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도래됐던 그런 시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뭐 PMI 지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지표들을 뭐 실업률, 뭐 장단기 금리차 이래서 어려운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지표들을 지금 앞으로 3년 안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고 지금 또 코로나발 금융 위기라는 또 이슈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꼭 이런 이슈들이 아니더라도 세계 경제는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잘못해도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가 도래될 수 있지만 남의 나라가 잘못해도 우리나라의 위기가 도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은 미국이 잘못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금융 위기가 왔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그리스발 재정 위기도 그리스가 잘못했는데 우리나라의 주가를 30%를 폭락을 시켰죠. 그러니까 전 세계는 돈을 주고받는 무역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는 한은 어떤 세계 경제 메커니즘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금융 위기는 3년 안에 도래되지 않더라도 제가 책에 쓴 내용처럼 3년 안에 도래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언제든지 도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위기를 꼭 준비를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들의 3, 4년 후, 4, 5년 후, 10년 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 실물도 떨어질 수 있고 부동산도 떨어질 수 있고 주식, 펀드 다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올라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 자, 달러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한 1,2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IMF 때는 거의 2,00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곡선으로 보시게 되면 IMF 때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때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봤을 때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IMF도 굉장히 많이 바닥을 쳤었죠. 거의 한 70%까지 떨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서브프라임 때도 주식이 우리나라 주가가 한 50% 정도 떨어지는 시기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는 주가는 떨어졌는데 반대급부로 올라가는 건 유일하게 달러라는 거죠.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주식, 실물, 부동산, 펀드 다 떨어지지만 유일하게 오르는 거는 달러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에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왜 달러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미국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미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달러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알아야지 내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무역 거래 간의 가장 기준이 되는 통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축통화에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 저도 굉장히 부러운 권리인데, 그 독점 발행권이라고 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윤정기를 돌려가지고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거를 독점 발행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독점 발행권에는 어떤 힘이 있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시뇨리지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1억 원어치 돈을 찍을 때 실제로 드는 비용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미국은 돈을 찍어서 100만 원만 있으면 1억짜리 벤츠를 살 수 있는 게 시누리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막강한 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돈을 찍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른 나라에 어떤 물품도 살 수도 있고, 원유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또 금이 부족해? 그러면 금도 살 수 있다. 이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기축통화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미국의 지도인데,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데들이 다 그 미국의 수로, 미시시피 강이라는 수로거든요. 이 수로를 통해서 어떤 길이나 이런 거를 뚫을 필요가 없이, 만들 필요가 없이 돈을 들여서 이 수로를 통해서 그 원유나 그다음에 뭐 담배, 뭐 위스키, 아니면은 뭐 농산물, 교육자원 이런 것들을 미국 곳곳에 다 운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미시시피 강의 길이가 25만 5천 킬로미터인데 이게 세계에서도 가장 긴데, 국내에서도 그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을 했었잖아요. 4대강 사업을 했었는데 그 4대강의 길이가 634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투입 비용이 22조 정도인데, 자, 그렇게 되면 미시시피 강은 4대강의 40배 정도 되고요. 비용으로 따지게 되면 880조 정도 들여서 수로를 건설을 해야 될 거를 이미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지도에도 보신 것처럼 미국은 요 일대들은 요 위쪽으로는 대부분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외부 침략이 어렵고요. 밑에도 바다로 이루어져서 외부 침략이 어려운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한 데에 위치해 있고, 또 수로 자체를 너무 막강한 수로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이 소비시장 1위로 등극하는데 1등 공신인 게 미시시피 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시장을 비교를 한번 해드리게 되면 2위하고 7위가 뭐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이탈리아 이런 데들인데, 거기 소비 기반을 합친 것보다 한 3배 정도가 크고요. 그다음에 브릭스라고 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합친 것보다도 2배가 크고, 전 아시아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크다고 하니까 미국의 소비 시장이 얼마만큼 큰지를 아실 수가 있죠. 가늠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미국의 소비 시장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한 가지, 미국은 소비 시장도 크고 미시시피 강도 막강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인데, 또 한 가지, 석유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과거로부터 석유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미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산유국 1등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게 됐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표처럼 이미 그 원유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아래에 보시는 표처럼 수입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수출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1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막강한데 갖고 태어난 것도 많은데 석유도 생산량도 1위가 됐고 수출도 1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못 사는 나라들은 자기네 자국 화폐를 잘 믿지를 않고 달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정도 못 사는 나라 아니니까 그래도 원화 가치가 그렇게 갑자기 무너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짐바브웨 같은 나라는 2008년도에 1월부터 7월까지 인플레이션이 3억 %였대요. 그러니까는 달걀을 3개를 사려면은 100조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들고 달걀을 사러 가야 될 정도로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국민들 자체가 그 나라가 언제 붕괴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국 화폐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짐바브웨는 2009년도 4월에 자기네 자국 화폐를 아예 그냥 사용 중지를 시켜버리고 달러로 그냥 자기네 나라 화폐로 대치를 한 거죠. 그게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그 신흥국들이나 못 사는 나라들 아직까지 어떤 그 나라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이런 달러라이제이션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노령화를 겪어서 인구 구조가 선진국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뚱뚱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여러 가지로도 막강한 나라인데 인구도 앞으로 2042년이 되면은 2006년도에 3억 명이었다가 2042년도 되면은 4억 명 정도로 늘어날 건데 인구 자체도 굉장히 젊어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나라도 부자인데 인구도 너무 젊어. 앞으로 시간도 미국의 편이라는 거죠. 이런 인구 구조도 미국은 굉장히 젊다라는 이야기를 선진국과는 다르게 미국만 유일하게 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군사력 또한 막강한데 연합군이 200개고 그다음에 미국이 한 부대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그렇게 200대 1로 싸워도 미국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국방 예산이 1년에 46조 정도가 되는데 미국은 한 730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의 한 규모로 따지게 되면 한 16배 정도 되니까 군사력도 뭐 이길 자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요즘에 약간 그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덜해지긴 했지만 어떤 이제 지구 온난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천재지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량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농산물 가격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지만 전 세계의 인구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그 농지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경작을 했다가도 어떤 날씨가 태풍이 분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산물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산물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전 세계 인구는 많아지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농산물에 대한 가격도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예견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다른 것들도 우세하지만 농산물도 세계 최대의 수출 국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농산물에 대한 생산량이나 수출을 얼마만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은 이미 농산물도 수출 1위 국가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 GDP도 세계 1위고요. 그다음에 세계 최대 산유국이고요. 그다음에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 국가고요. 그다음에 세계 최대로 금을 보유하고 있고 금을 살 수 있는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연유들로 인해서 미국을 앞으로 이길 자는 100년 안에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도 가치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고 또 미국 달러에도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화폐지만 가장 안전한 화폐죠. 부동산도 국내에서는 가장 안전한 상품이고 또 금융 투자도 달러 투자는 가장 안전한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 원달러 환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2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뭐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 과거의 금융 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얼만큼 올랐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IMF 때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원래는 달러가 750원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배수를 따지게 되면은 금융위기 한 번으로 인해서 3배가 올라간 거예요. 금융위기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 1,100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1,600원, 1,7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퍼센테이지 IMF 때는 3배가 올라간 거고 금융위기 때는 2배는 아니지만 60% 정도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화폐를 그냥 갖고만 있었는데 위기가 오니까 그냥 그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원화는 갖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원화로만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에도 자산 배분하게 되면은 다가올 금융 위기에 저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꼭 저렇게 금융 위기가 도래가 되지 않더라도 원화 가치는 장기적으로 떨어지지만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도 올라가요. 한번 볼게요. 자, 1996년도에 759원이었던 달러가 금융위기 때는 IMF 때 쭉 올라가고 금융위기 때 쭉 올라갔다가 횡보하다 올라가다 현재는 1,119원 정도, 그러니까 1,200원 정도 되니까 한 5년 만에 6년 만에 70%가 올라간 거죠. 근데 지금 과거 25년을 돌이켜보게 되면 원화는 70%가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 딱 답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는 원화 가치 대비했을 때 올라갔는데 내가 원화로만 갖고 있던 내 돈은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거든요. 금융위기 때는 올라가는데 급등하는데 장기적으로도 물가상승률을 헤징할 수 있는 정도로 올라가. 그러면 달러 투자를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가장 안전한 투자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물론 상품은 은행 가셔가지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은행에 가셔가지고 주거래 은행 가셔서 달러 입출금 통장을 개설을 하신 다음에 달러를 사서 저축을 해놓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월급 받는 거에 한 10%, 20% 해가지고 그냥 안전자산이니까 부동산에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가장 안전한 달러를 계속해서 그냥 모으는 거야. 몇십만 원어치, 여유 있으시면 몇백만 원어치 이렇게 계속 모으셔가지고 통장에다가 쌓아 놓으시게 되면은 걔가 장기적으로도 가치는 올라갈 거지만 걔가 갑자기 위기가 와서 급등하게 되면 걔를 찾아서 국내에 떨어진 부동산을 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시게 되면 위기가 왔을 때, 금융 위기가 왔을 때 내 자산이 3배에서 4배 정도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부동산과 달러 투자가 어떤 막강한 힘을 내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 이게 진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의 공식. 제가 이번에 쓴 책에도 내용인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자들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직장인이나 어떤 일반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부동산 투자와 달러 투자의 병행입니다. 자, 왜냐하면 부동산은 외부 영향을 받고 하락하지만 달러는 외부 충격을 받고 상승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해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왜 병행 투자를 해야 되는지 부동산 하방 리스크를 예방하고 수익을 배가시키는 수단이 달러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세계경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많은 전문가가 4, 5년 주기로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예견하고 있어요. 제가 책에 쓴 내용처럼 앞으로 3년 안에 안 오더라도 앞으로 4, 5년 뒤에 올 수도 있고 5, 6년 뒤에 올 수도 있고 금융위기는 꼭 도래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달러에 10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과거 금융위기를 겪고 15억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15억 원을 다 찾아요. 그래서 그 중에 원금 10억 원을 냅두고 그 5억 원을 가지고 국내 부동산 중에 50% 이상 떨어진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거죠. 자, IMF 때도 50% 이상 떨어진 국내 부동산이 분명히 나왔고요. 또 앞으로 금융위기가 도래되게 되면 어떤 지금 현재 코로나19 금융위기로 인해서 어떤 이렇게 상업용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경제 위기 때는 분명히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매물로.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 경매로 사시면 돼요. 경매로 사시게 되면 충분히 40%, 50%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도래가 됩니다. 자, 그러면 5억 원을 가지고 국내 떨어진 부동산 경매로 원래는 10억 원이던 거를 5억 원 떨어진 걸로 달러에서 오르는 5억 원을 가지고 이 부동산을 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앉은 자리에서 달러로 5억 원을 벌고 원래 10억 하던 부동산을 5억 원에 산 거니까 금융위기가 지나게 되면 원래 10억 하던 부동산은 다시 1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국내 부동산을 사고도 원금 10억 원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죠. 자, 이후에 내 돈 또 10억 원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다시 20억 원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0억 원을 찾아서 20억 원 하던 부동산을 10억 원으로 떨어진 거를 사는 거야.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부동산은 다시 또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그 2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경제 위기 때 항상 신흥 부자가 나오게 되고 더 큰 부자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자는 달러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금융 위기가 옵니다. 최근 4, 5년 주기고 앞으로도 계속 금융 위기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가 급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는 다시 안정세를 찾게 되고 다시 우리는 달러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이기는 게임을 한다.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부자들은 자산 증식을 해왔고 부자 반열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1부에 이어서 2부에서 이제 부동산의 저평가된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금융 위기에도 분명히 반등할 수 있으니까 1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뤄드렸고 2부에서는 왜 달러에 투자해야 되고 미국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미국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달러는 장기적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해지하지만 금융 위기 때에는 한 2배, 3배 아니면 50%, 6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이니까 달러에다가 자산 배분해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후는 위대한 작품이다. 이건 제가 30대 초반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젊음은 누구나 아름답지만 노후가 아름답다라는 거는 내가 젊은 시절에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인간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잘 살았기 때문에 노후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노후는 정말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명언인데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아름답고 젊으실 때 부동산과 달러로 노후 잘 준비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